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해 지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선배의 학원에서 일했는데 얼마 전 이 신도시로 이사하며 직접 학원을 열었죠. 요즘 출산율이 떨어져 아이들이 없다지만 아직 젊은 부부들이 몰리는 신도시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나마 정말 다행이죠. 일하느라 아이를 늘 친정엄마에게 맡기는 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걸 나중에 아이가 꼭 알아주리라 믿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사실은 몇 년 전 남들에게 말 못할 엄청난 일을 겪었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드라마보다 더 기막히고 영화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아마 평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만나게 되실 테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들보다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어요. 30 넘어서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못했거든요. 주변에서 소개팅도 많이 주선해줬는데 만나면 한두 번 밥 먹고 흐지부지 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저를 보며 친정엄마가 은근히 조급해하셨죠. 은하야, 너 사람 없으면 엄마가 결혼정보 업체라도 등록해야지. 안 되겠다. 멀쩡한 내 딸이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는 거 보니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 그러면 저는 펄쩍 뛰었어요. 엄마, 나 절대 싫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요. 30이 넘어가자 엄마랑 얼굴만 마주치면 그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연년생인 오빠는 일찍 장가가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저는 남자도 없으니 외로워 보이셨겠죠.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친구 회사 거래처 담당이었는데 소개팅을 하게 된 거죠. 첫인상은 그리 특별하진 않았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좀 적은 사람,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밥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묘하게 끌렸어요.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죠. 프로포즈도 소박했어요. 꽃도 없고 분위기도 없고 그냥 카페 한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 게 다였지만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만큼 꾸밈 없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얼마 후 상견례 때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남편과 얼굴은 닮은 구석이 없지만 대신 성격이 비슷하시더군요. 조용하고 어딘가 좀 쓸쓸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랬는데 전 그게 그냥 그 사람의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 계신 시어머니도 묘하게 그런 분위기를 풍기시더라고요. 둘 다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었죠.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방 안의 공기가 살짝 경직돼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여동생이 입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오빠가 여자친구 예쁘다고 했을 때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 진짜였네요. 어쩜 그렇게 눈이 커요? 수술한 거 아니죠? 언니 정말 부러워요. 쉴 새 없이 질문과 농담을 하며 웃고 떠드는 예비 시누이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시누이는 첫 만남에서부터 저한테 대뜸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굴었어요. 보통 예비 올케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편하게 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시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부터 제 동생이었던 것처럼 살가웠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친정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시댁 식구들이 참 괜찮은 것 같다. 시어머니는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시누이도 다정하네.
잔소리 많고 성질 사나운 신우이면 어쩌나 했는데 저 정도면 시집살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하셔서 좀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신우이가 중간에서 잘 도와줄 것 같아서 괜찮겠다 싶었네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신우이 덕을 톡톡히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따라와 제가 두 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단호하게 말해줬습니다. 언니, 무조건 이거예요. 아까 그건 좀 노티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언니 얼굴을 확 살려준다니까요. 청첩장 문구도 같이 골랐고 혼수 살 때도 백화점에 따라와서 이것저것 골라줬어요. 남편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친정엄마와는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보는 눈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옆에서 이것저것 골라주는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언니나 여동생이 없는 저한테 시누이는 처음 가져보는 자매 같은 존재였어요. 아니, 어쩌면 자매보다 더 좋은 관계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자매 가진 친구들 보면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도 많던데 시누이는 제 일이라면 만사 팽개치고 무조건 달려와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혼 가구며 가전, 벽지, 커튼 하나까지 다 시누이가 골라준 것들이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누가 빨리 애 가지라고 쉽게 말하면 시누이가 먼저 제 편을 들며 대변해 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그건 선택의 문제지 의무는 아니죠. 그러고는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언니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 거 참견하는 사람 치고 진짜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괜히 심심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저는 언니가 멋있게 일하는 게 좋아 보여요. 혹시라도 억지로 애 가지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우리 엄마도 둘만 좋으면 애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저를 먼저 배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다 고민하는 아이 문제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히 지내다 결혼 2년 만에야 아이를 가졌어요. 남들 같으면 며느리 나이 많다고 재촉할 법도 한데 저희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이 조용하셨답니다. 전 그게 다 시누이의 입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고 임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가장 먼저 시누이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나 친정엄마보다도 시누이가 먼저였죠. 아가씨, 나 임신했어요. 시누이는 놀랐는지 잠깐 말이 없었지만 이내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세상에, 정말요? 언니 축하해요. 저도 드디어 조카 보겠네요. 시누이는 전화기 너머로 비명까지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 뒤로 주변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죠. 다만 한 가지, 그때 제가 무심하게 지나친 게 있었어요. 시누이는 저한테 한없이 다정하면서도 이상하게 남편의 어린 시절 얘기에 대해서는 말해주길 꺼렸습니다. 한 번은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셋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물었죠. 어머니, 혹시 도윤 씨 어렸을 때 사진 있어요? 앨범 같은 거요.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닮은 데가 있나 비교해보고 싶어서요. 그때 시어머니가 뭔가 어색하게 머뭇거리자 시누이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오빠 어렸을 때 사진이 든 앨범을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엄마? 그 말에 시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또 한 번은 남편이랑 시누이랑 셋이 저녁을 먹다가 물었죠. 아가씨, 오빠 어릴 땐 어땠어요?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제 얘기를 못 들은 것처럼 갑자기 딴소리를 했습니다. 아, 맞다 언니. 산후조리원 고를 때 후기 잘 봐야 해요.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어떤 데는 진짜 별로래요. 비위생적이고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잘 찾아볼게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반복되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학창시절, 어린 시절,
가족의 옛날 이야기만 나오면 시누이와 어머니는 어김없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출산이 임박하며 그런 일은 까맣게 잊혔어요. 출산용품을 챙기며 하루하루 아이 만날 날을 손꼽기에도 바빴거든요. 얼마 후 드디어 저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황홀할 만큼 행복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한참을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었죠. 조리원에서 나오던 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고 집에 도착하자 문 앞에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환하게 웃는 시누이가 보였어요. 언니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우리 조카 좀 안아봐도 돼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기를 안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나, 오빠 닮았다. 눈이랑 입이 아주 판박이네. 시어머니도 옆에서 흐뭇해하셨고 남편은 뭐가 그렇게 쑥스러운지 말없이 집만 나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따뜻한 가정에 시집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3년이 되도록 큰 갈등 없이 잘 지내온 게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때 시누이가 식탁 위에 쇼핑백을 올려놓으며 제 귓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언니, 이거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거예요. 산후 회복에 진짜 좋은 영양제인데 약국에서도 잘 안 파는 거 특별히 부탁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쇼핑백을 열었더니 꽤 큰 유리병 안에 캡슐형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도 전부 영어로 적혀 있고 뭔가 고급스러워 보였죠. 저는 솔직히 영양제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시누이가 약사니까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요. 전문가가 직접 골라온 거니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안 챙겨와도 되는데.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 조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죠. 조카 잘 키워달라고 주는 뇌물이에요. 그 말에 둘이 함께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누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주의사항 알려드린다는 게... 언니, 이거 한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해요. 이 영양제는 특별히 여자한테 좋은 거니까 언니 혼자 먹어요. 오빠한테는 절대 주지 마세요. 남자가 먹으면 오히려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약사가 하는 말이니까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알았어요. 오빠는 못 먹게 하고 나 혼자 먹을게요. 제 말에 시누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확인하듯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진짜죠? 오빠가 달라고 해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약속이에요. 이거 진짜 어렵게 구한 건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먹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더니 시누이가 새끼손가락까지 내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가락을 걸었죠. 그 약속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영양제가 담긴 병을 주방 싱크대 서랍에 소중하게 넣어뒀어요. 헌데 그 뒤로 아이 키우며 정신없이 지내느라 약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아이 보러 집에 오셨다가 여기저기 청소도 해주고 주방 정리도 해주셨죠. 그때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고 물으셨어요. 어머, 은하야, 이게 뭐니? 무슨 약병이 있는데? 저는 엄마가 꺼내놓는 약병을 보고야 선물 받은 게 생각났죠. 어머나, 그거 우리 아가씨가 일부러 힘들게 구해준 영양제인데 내가 거기 넣어두고 며칠 동안 깜빡했네. 미안해라. 얼른 먹어야지. 그러면서 병에 손을 대자 엄마가 얼른 제 손을 치우며 말씀하셨어요. 잠깐, 너 지금 수유 중이잖아. 엄마가 먹는 건 그대로 다 애한테 가는 건데 이게 어떤 성분인지는 알아? 글쎄, 전부 다 어려운 영어로 써 있어서 그냥 산후 회복에 좋은 거랬어. 그럼 함부로 먹으면 안 되지.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른한테도 좋아도 애한테는 어떨지 모르잖아. 수유할 때도 약 같은 건 조심하는 게 좋아.
에이, 엄마. 우리 아가씨가 약사인데 무슨 걱정이야. 다 알아서 줬겠지. 약사가 아니라 약사 할애비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 그럼 나중에 너희 신우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먹어. 수유 중에 먹어도 되는지. 그런 말을 들으니 갑자기 저도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신우이한테 모유 수유한다는 말도 따로 안 한 것 같았죠. 그런가? 하긴 요즘은 분유도 많이 먹이니 따로 물어봐야 했나 보다. 알았어요. 물어보고 먹을게. 그래, 잘 생각했어. 애 키울 때는 매사에 조심하고 뭐든 신중한 게 좋아. 꼭 급하게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꺼내놨던 영양제를 다시 서랍에 넣어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느라 또 정신없는 며칠이 흘러갔어요. 밤중 수유에 기저귀 갈기에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고생이었죠. 남편은 야근이 잦았지만 집에 오면 잠깐이라도 아기를 안아주고 제 일을 도와주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소소한 일상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영양제는 또 서랍 안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죠. 신우이한테 수유 중에 먹어도 되는지 물어봐야지 하면서도 아이 키우느라 하루하루 정신이 없다 보니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죠. 그러더니 눈에 띄게 안색이 안 좋아지더군요. 피곤한지 밥도 잘 안 먹고 눈도 퀭하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시간 내서 병원 좀 가봐.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니까. 하지만 남편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만 했어요. 전 그게 답답했지만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영양제라도 챙겨 먹으라고 잔소리만 했죠. 그러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주방에 나갔다가 싱크대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어? 내가 이걸 언제 열어놨지? 당연히 제가 서랍을 잘못 닫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랍 안에 들어있던 영양제 병뚜껑이 어설프게 끼워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신우이가 준 바로 그 영양제였죠.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영양제를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서랍에 있던 영양제 먹었어? 어? 아, 그거? 내가 좀 먹었어. 유미가 갖다 준 거라며? 약사가 추천해 준 거니까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자기도 나도 영양제 좀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신우이가 절대 남편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걸 먹었다니 겁이 나더라고요. 어머, 나한테 물어보고 먹었어야지. 그거 남자가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아가씨가 절대 자기한테 주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영양제인데 뭘 그래. 비싼 거면 좋은 거겠지. 며칠 먹는다고 무슨 일 나겠어? 안 돼. 그래도 약사가 안 된다고 한 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도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말하려다 그만뒀네요. 뭐 한 번 먹은 거니까 괜찮겠지? 괜히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 그렇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또 그 서랍을 열더라고요. 제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말렸어요. 자기야, 그거 또 먹으려고? 먹지 말라니까. 딱 하나만. 나 요즘 진짜 피곤해 죽겠단 말이야. 영양제라도 먹어야 버티지. 진짜. 그럼 자기 영양제 하나 따로 사놓을게. 그건 먹지 마. 괜찮아. 집에 약 놔두고 뭐하러 또 사.
저는 말을 안 듣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면서도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지고 지친 얼굴을 보니까 차마 뺐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결국 며칠간 더 그 영양제를 몰래 먹은 것 같았죠. 제가 아이 수유할 때 꺼내 먹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또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부랴부랴 동네 약국에서 영양제를 따로 사다 놨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 영양제를 먹기도 전에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평일 오후에 아기를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안 받으려다가 혹시나 급한 전화일까봐 받아보니 남편 회사 상사였죠. 저 김대리 같은 팀 박 과장인데요. 김대리가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구급차로 병원 이송 중입니다. 놀라서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간신히 아기를 안고 택시를 잡아탔는데 병원까지 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더군요. 그때 의사가 나타나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이런 말을 꺼냈죠. 보호자 되시죠?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혈액에서 특정 식물성 성분이 과량 검출됐는데 혹시 최근에 특이한 약이나 건강보조제 드신 적이 있습니까?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그 영양제가 떠올랐어요. 신우이가 가져온 그 캡슐. 남자는 절대 먹지 말라던 그 약을 절대로 몰래 꺼내 먹었던 게 생각났죠. 혹시 영양제를 먹고도 그럴 수 있나요? 요즘 먹은 약은 그게 다인데. 일단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하니 입원 절차 밟으시고 가능하시면 그 약 가져와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영양제 병을 꺼내 가방에 넣고 짐을 챙겨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료진에게 신우이가 선물해준 약을 넘기고 답이 오길 기다렸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죠. 이건 일반적인 건강보조제가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고농축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간에 심각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걸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어찌나 놀랐는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신우이가 준 거라고 약사인 신우이가 직접 구해서 챙겨줬다고 말했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약사라면 이 성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당연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말이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신우이를 의심하지 못했어요. 설마 누구보다 저를 위해주는 신우이가 그런 위험성을 알면서 저한테 직접 약을 건네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아니야. 아가씨가 알고도 그럴 이유가 없어. 분명히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성분을 잘못 확인한 걸까? 그래서 고민 끝에 신우이한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그 영양제를 몰래 먹고 쓰러졌다고 알렸더니 신우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신우이의 첫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을 정도로 저를 기겁하게 했습니다. 언니, 정작 먹으라는 언니는 왜 안 먹었어요? 오빠가 쓰러져서 입원했는데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오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안 먹었냐니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눈을 부릅뜨고 따지고 들더군요. 내가 오빠한텐 절대로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도 말렸어요. 근데 오빠가 몰래 먹는 걸 내가 어떻게... 저는 억울했지만 남편이 입원까지 한 마당에 병실에서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한데 신우이의 다음 행동이 더 이상했어요. 갑자기 정색하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남은 건 어딨어요? 집에 있어요? 약이요? 병원에서 확인해 본다면서 가져갔는데... 그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전 분명히 봤어요.
틀림없이 당황한 기색이었는데 금방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전부 다요? 혹시 남은 거 있으면 당장 돌려줘요. 그게 얼마나 힘들게 구한 건데 이렇게 관리 못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시누이라면 당연히 쓰러져 누워있는 오빠 걱정을 먼저 할 텐데 남은 약부터 찾는 게 석연치 않았어요. 그때 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도 병실로 들어와 이 대화를 들으시더니 시누이 편을 드셨습니다. 은하야, 그러게 조심하지. 유미가 주지 말라고 했다는데 왜 그랬니? 약사 말을 들었어야지. 남자한테는 안 좋다고 했다며. 어머니, 저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다 큰 남자가 몰래 꺼내 먹는 걸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저를 원망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억울했지만 남편이 링거 꽂고 누워있는데 옆에서 싸우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또 참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둘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누이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왜 영양제를 안 먹었냐고 하는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 약을 안 먹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약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이죠. 제가 멀쩡한 걸 보고 바로 안 먹은 걸 알아차렸다는 건 그 약을 먹었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급하게 남은 영양제를 돌려달라고 한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오빠 걱정보다 무슨 증거를 없애기 바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시누이의 표정과 말투, 쫓기는 듯한 모습이 전부 자연스럽지 않았죠. 한편 남편은 간 수치가 좀처럼 안 떨어져서 저를 하루하루 마음 졸이게 했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잠만 자는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시누이가 병실에 들어서며 던진 첫마디가 계속 맴돌았어요. 정작 먹으라는 언니는 왜 안 먹었어요? 그 말의 무게가 점점 저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병실을 찾아오는 시누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낯설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가뜩이나 하루하루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신경이 있는 대로 곤두서는데 시누이를 마주하려니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아픈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칭얼거리는 아기를 돌봐야 했거든요. 만약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쓰러졌을 거예요. 엄마는 밤에도 아기를 데리고 잔다고 하셨지만 아직 젖먹이 어린애라 그것도 마음 편치 않더라고요. 고생하는 만큼 남편의 상태가 나아지면 좋으련만 의사는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매일 죽은 듯이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병원비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입한 보험이 몇 개 있어서 그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으니 서재처럼 꾸민 작은 방 어딘가에 보험 보장 내용이 적힌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이를 재워두고 작은 방에 들어가 남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 서랍에는 회사 서류가 잔뜩 있었고 가운데 서랍에는 영수증이며 명함이며 잡동사니가 들어있었어요. 보험 서류는 안 보였죠. 혹시 아래쪽에 있나 싶어 맨 아래 서랍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딱딱한 물체가 서랍에 걸려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긴 막대를 찾아 걸려서 나오지 않는 물체를 누르며 있는 힘껏 서랍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가 하나 찌그러진 채 모습을 드러냈죠. 낡고 손때 묻은 상자였어요. 혹시 제가 찾는 보험 서류가 들어있나 싶어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 있던 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쓰던 통장과 수첩이 있고 그 수첩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저는 궁금한 마음에 손을 뻗어 사진을 꺼내보다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남편과 한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꽤 오래된 예전인데 색이 약간 바래고 모서리가 헐어 있었어요.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지? 아가씨랑 분위기가 비슷하네? 좀 닮은 것 같은데? 사진 속 여자는 신우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신우이는 아니었어요. 눈매가 다르고 인상도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었죠. 혹시나 언제 찍은 건지 알 수 있나 싶어 사진을 뒤집어 보다 뒷면에 적힌 글을 발견했어요. 분명 제가 아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유진아, 너는 떠났지만 난 예정대로 네 가족이 되기로 했어. 너희 엄마를 내 어머니로, 네 동생을 내 동생으로 여기며 살게. 그게 내가 널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그 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이나 읽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 되다니... 유진이 누구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뜩 예전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신우이가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없다고 했던 것과 과거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던 게 생각난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외모가 하나도 안 닮은 것도 신기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설마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거야? 아가씨도 친동생이 아니고? 머리가 하얘져서 한참을 멍하니 그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건 나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세 사람 사이에 분명히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그렇다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남편에게 사진을 들이밀며 추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국립 끝에 남편에 관해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기로 했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신우이였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사건에 연관된 사람에게 직접 묻는 건 섣부른 판단 같았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로 결혼식 때 사회를 봐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와도 자주 얼굴을 봐서 평소 친분이 있고 명함 받아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야, 은하씨가 전화를 다 하시고 무슨 일이에요? 아기 잘 크죠? 아, 네. 저기 죄송한데요. 도윤씨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제 말을 들은 상대가 놀라는 게 전화기 너머에서도 느껴졌어요. 네? 입원이요? 아니 무슨 일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쓰러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가 한참을 아무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하듯 물었죠. 그게 진짜예요? 간이요? 네, 지금 입원 중인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 그이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연락했어요. 혹시 유진이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상대방이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그 유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풀릴 것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부탁드려요. 그제야 남자가 입을 열었지만 대답 대신 같은 말을 또 물었어요. 진짜 도윤이가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인은요? 약인성 간 손상 같다고 하더라고요. 약물에 의해서 생긴 문제요. 제 말을 들은 상대가 놀란 듯 숨을 몰아쉬는 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예전 일을 털어놨어요. 도윤이한텐 대학 때부터 사귄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김유진이에요. 같은 동아리 후배 언니였는데 우연히 만나 꽤 오래 연애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어요. 네? 결혼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상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네. 근데 유진이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도윤이가 참 힘들어했었죠. 아니 왜요? 사고였나요?
아니요. 그게 급성 간부전이라고 했어요. 이번엔 제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간이요? 정말 간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평소에 술을 좀 마시긴 했지만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릴 정도까지 심하게 마신 건 아니었다던데 아무튼 그렇게 유진이가 갑자기 떠나니까 그 집 가족들도 난리였어요. 그래서 도윤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뎠죠. 그 뒤로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딸의 남자친구를 친아들처럼 여기던 여자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같이 슬픔을 나누며 서로 위로했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그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자 어머니의 제안으로 남편을 성년 입양까지 했고요. 남편의 부모님도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얘기에 너무 놀라 숨쉬는 것조차 잊을 지경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대가 덜컥 겁이 나는지 소리내 저를 불렀어요. 여보세요? 은하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가씨가 다 진짜 도윤씨 가족이 아니라 그 죽은 김유진이라는 여자의 가족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유진이랑 도윤이 성이 같아서. 은하씨는 눈치 못 챘죠? 네, 전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죽은 약혼녀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가족에게 입양이 됐다니 그런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인 척하며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왜 남편은 그런 얘기를 저에게 비밀로 한 걸까요? 아무리 힘든 얘기라도 마음만 있었다면 털어놓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고 나서도 할 생각만 있었다면 못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 누구도 저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모르는 대로 평생 살아가길 바란 것처럼요. 그런데 그때 저를 진짜 얼어붙게 만드는 상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멀쩡하던 유진이가 갑자기 죽은 이유도 급성 간부전이었는데 도윤이도 간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니 괜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건 제 생각에도 좀 꺼림칙한 부분이었어요. 예전에 죽은 남편의 약혼녀도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도 똑같이 간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신우이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죽은 남편 약혼녀의 친동생이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남편이 쓰러진 게 제 약을 몰래 훔쳐먹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죠. 원래대로라면 약사인 신우이가 건넨 영양제를 먹고 쓰러질 사람은 저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신우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영양제를 건네주던 모습, 결혼 준비할 때 열심히 따라다니며 조언해주던 모습, 그 모든 게 다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내가 자기 언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싫어서 일부러 문제가 될 약을 준 걸지도 몰라.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래서 도윤씨는 절대 주지 말라고 하고 나만 먹으라고 한 건가?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근데 예전 그 약혼녀도 멀쩡하다 갑자기 간이 손상됐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지? 설마 신우이가 자기 언니를 해코지할 리도 없고 그건 그냥 우연일까? 마음 한편이 찜찜했지만 그 이상 생각하는 건 앞뒤가 좀 맞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 더는 생각하기도 싫었고요. 당연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다음날 아침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 모든 정황을 경찰에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숨은 문제를 밝혀내야겠다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문제의 영양제 성분을 분석한 결과지와 책상 서랍에서 찾은 사진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벌일 생각을 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아 민원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모든 걸 말하는 순간 제 앞날도 결혼 생활에도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비밀을 폭로하고 시누이라고 믿었던 여자를 신고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망가진 얼굴이 떠오르자 이가 갈렸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었어. 그날 엄마가 말리지 않았다면 난 벌써... 그러다 퍼뜩 친정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자고 있을 아기 생각이 나자 소름이 돋으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날 엄마가 날 말리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그 약을 먹고 애한테 젖을 물렸다면... 세상에... 상상만으로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사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토해내듯 다 내뱉었어요. 시누이가 약사예요. 제가 출산하고 나자 산후 회복에 좋다면서 영양제를 줬는데 그걸 몰래 먹은 남편이 간 수치 이상으로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제 성분을 분석해보니 시중에 유통도 안 되는 간 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했어요. 형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바라보더니 갑자기 급하게 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죠. 쓰러진 남편한텐 예전에 죽은 약혼녀가 있는데 지금 제 시누이가 바로 그 약혼녀의 친동생이에요. 그 말에 형사가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시누이가 남편의 친동생이 아니라 남편 전 약혼녀의 동생이라고요? 네, 맞아요. 약혼녀가 죽은 후에 남편이 그 어머니에게 성년 입양된 거예요. 장모님이 될 뻔한 분이 어머니가 된 거죠. 예비 처제는 동생이 되고요. 형사의 표정이 확 달라지더군요. 하긴 아무리 험한 꼴을 많이 본 형사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형사가 눈은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시누이한테 신고자분은 죽은 언니의 자리를 뺏은 사람이겠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사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영양제 남은 게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도 다시 한번 성분 분석 의뢰해보면 좋겠는데. 네, 병원에 넘기기 전에 몇 알 따로 빼뒀다 혹시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비닐에 싸둔 영양제를 꺼내 내밀고 성분 분석 결과지와 김유진의 사진 그리고 남편 친구의 명함까지 전부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남편의 전 약혼자이고 이 명함의 주인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신고 대상자, 그러니까 시누이 되시는 분의 약국 위치와 자택 주소 알고 계시죠? 네, 알아요. 참, 이건 우연치고는 마음에 걸려서... 제가 말끝을 흐리자 형사가 괜찮으니 말하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실 남편의 전 약혼녀가 죽은 이유도 급성 간부전이라고 들었어요. 저희 남편의 경우도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예전 약혼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경찰서를 나오려고 계단을 내려오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했는데 마음이 편해지긴커녕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죠. 헌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신고자분, 피의자 김유비 체포했습니다. 약국하고 자택 둘 다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가능하시면 경찰서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가 수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들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시누이의 약국 뒤편 창고에서 영양제 원료로 쓰인 약재 여러 종류와 캡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개인 컴퓨터에서도 해외 약재 구매 내역이 수십 건 발견됐고요. 시중에 파는 완제품 영양제가 아니라 시누이가 직접 약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캡슐 안에 담아 만든 가짜 영양제였던 거예요. 라벨까지 고급스럽게 디자인해서 인쇄한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일을 약사라는 전문 직업을 악용해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래전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의 전 약혼녀 김유진의 진료 기록을 확보해서 병원에 있는 남편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과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한 여자가 죽은 사유와 저를 노린 범행에 이용된 수법이 일치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김유미가 왜 자기 언니까지 궁지로 몰았는지는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형사가 저를 향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김유미가 신고자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를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 저를 향해 고래고래 원망의 말을 쏟아낼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노린 이유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왜 그토록 잘해주다가 한순간에 돌아선 건지, 처음에 저한테 잘해줄 땐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래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의 안내를 받아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신우이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하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런 몰골로 앞에 앉은 형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다 절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 억울해요. 언니가 뭘 오해하고 이러는진 모르겠는데.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나 혼자 먹으라고 준 약을 먹고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러자 상대가 주춤하더니 다시 바짝 고개를 내밀며 매달렸어요. 아니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실은 우리 언니가 꿈에 나타나서 매일 밤 울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어이없다는 말투로 물으니 신우이가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자리에 다른 여자가 앉아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꿈에서 우는 게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 귀신에 홀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요. 언니 제발 믿어줘요. 어찌나 억울해하는지 하마터면 흔들릴 뻔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하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한 가지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죽은 언니 생각하니 속이 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말에 신우이가 눈을 빛내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맞아. 내가 정말 언니를 미워해서 해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전 허공에 대고 헛웃음을 내뱉으며 말했어요. 그럼 그렇게 우애 좋은 언니한테는 왜 그랬어요? 그때 언니한테도 나한테 준 거랑 같은 약을 준 거죠? 그 순간 신우이가 울음을 멈추더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눈에 도끼를 가득 품은 채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약은 무슨 약? 우리 언니는 원래 간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지겠죠. 지금 그때 사건까지 모조리 다시 수사하고 있다니까. 그러자 신우이가 갑자기 제 팔을 거칠게 잡으며 소리쳤어요. 언니, 어디 가요? 이대로 그냥 가면 어떡해요?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내가 잘해줬던 거 이 형사님들한테 다 말해주고 가요. 어서요. 하지만 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형사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사 경과를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그러더니 제가 돌아온 후 밝혀진 진실들에 대해 들려주더군요. 피의자는 계속 죽은 언니가 꿈에 나타나서 그런 거라고 주장하며 예전 범행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어요. 자기가 친언니를 해코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다양한 정황 증거를 들이대니까 결국 진술을 바꿨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우이가 조사받을 당시 녹음된 파일을 듣게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저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스피커로 귀에 익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오빠는 원래 나랑 친했어요.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고 오빠랑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면서 좋아하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오빠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다 우연히 우리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말도 없이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언니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신우이가 먼저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신우이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 언니가 다 가져갔어요. 언니는 항상 그랬어요. 나보다 예쁘다는 이유 하나로 부모님 사랑도 독차지하더니 내가 좋아하는 남자까지 뺏어갔다고요. 신우이는 어려서부터 예쁜 언니를 시샘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부모님의 관심도 언니한테만 쏠린다는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좋아한 남자마저 언니와 결혼한다는 걸 알고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 번에 폭발한 거죠. 그래서 약사의 전문 지식을 악용해서 간에 해로운 약재를 골라 캡슐에 담아 영양제처럼 만든 겁니다. 그걸 언니한테 건강식품이라며 선물했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동생 손에 유명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만 들어도 놀라운데 녹음은 끝나지 않았더군요. 언니가 떠나니까 오빠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설득했어요. 오빠를 입양해서 가족으로 만들라고요. 그래야 오빠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테니까요. 신우이는 언니를 해코지한 뒤에도 남편과의 미래를 꿈꿨던 거죠. 하지만 고인이 된 언니의 남자와 사귀는 건 주위 시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네요. 그래서 차선책을 택한 겁니다. 연인은 못 되더라도 가족으로라도 곁에 있겠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부추겨서 남편의 입양을 성사시키고 곁에서 평생 함께하려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제 남편이 영원히 떠난 언니를 그리워하며 결혼 안 하고 혼자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만나 결혼을 감행한 거예요. 신우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설계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척 따라다닌 것도 제 일이라면 만사 팽개치고 달려온 것도 돕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눈앞에서 감시하기 위해서였다네요. 언니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앉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속으론 이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포기하려 마음먹은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말리다 자기 마음을 들켜 영영 남편을 볼 수 없게 될까봐 그냥 축복해주고 받아들이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셋이 행복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 온 마음을 지배했답니다. 그래서 언니를 해코지하고도 무사히 넘어간 그 방법대로 다시 저를 노린 거예요. 영양제로 위장한 정체 모를 약으로 산후회복 중인 저를 또 없애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제야 저는 신우이, 아니 김유미가 했던 말들이 이해됐어요. 굳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었고 약을 혼자 먹으라고 한 것도 남편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저만 없애려고 그랬던 거죠. 하마터면 저는 남편의 전 약혼녀에 이어 같은 수법으로 당할 뻔했던 거예요. 모든 사실을 깨닫고 울며 매달리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악마가 있다면 바로 그런 얼굴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자신의 죄는 모른 채하고 살기에만 급급한 추악한 인간의 민난 말이죠. 결국 김유미는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병실에서 이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은 오열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를 만큼 서럽게 울더군요. 자기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예비 신부를 해코지한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의 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의 아내인 저까지 위험에 빠질 뻔했다는 사실이 힘겨웠겠죠.
남편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김유미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헌데 조사 과정에서 이미 범행을 인정한 범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며 발뺌했습니다. 아마도 재판이 끝나면 정말 감옥에 간다는 생각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마지막까지 발악해 보려는 것 같더라고요. 전 언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실수로 잘못 넣은 성분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명백한 증거도 넘쳐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도 약사라는 전문직의 지식을 악용해 가족을 대상으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죠. 결국 김유미는 살인과 살인미수,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바로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어머니가 쓰러지신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딸 자식 중 한 명은 피해자고 한 명은 가해자인 기막힌 상황에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었겠어요? 오랜 세월 병으로 떠난 큰딸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그게 병이 아니었다는 것만도 놀라우셨겠죠. 헌데 모든 게 둘째 딸의 소행이었다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두 딸을 동시에 잃은 거나 다름없는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한 명은 땅에 묻고 한 명은 감옥에 보내고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남편의 병원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난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 내 친딸도 못 지키고 네가 일군 가정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구나. 미안하다. 넌 이제 우리와의 인연을 끊고 네 인생 살아라. 그렇게 남편은 파양 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것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가족에 대해 왜 말 못했는진 이해해. 내가 알아서 유쾌한 관계는 아닌 게 분명하니까. 하지만 나한테 그런 엄청난 사실을 숨긴 건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큰 비밀도 숨긴 사람이 작은 비밀은 못 숨기겠어? 난 이제 평생 당신을 못 믿을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관계엔 미래가 없는 거야.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도 아이한텐 아빠가 필요하니까 부모로서 할 도리는 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건 막지 않을게. 결국 그렇게 저희는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저는 아직도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그런 고통을 겪은 것도 다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저 자신을 달래며 잠든 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 그때 친엄마가 약 먹으려는 저를 말리지 않으셨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손이 떨릴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 목숨이 정말 한 끗 차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겪은 일이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과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에 무조건 감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과거의 아픔은 잊고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제 사연을 통해 삶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